정부가 국내 인구 고령화 대응 방안의 하나로 경로 우대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이 나온 배경부터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 반영된 듯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도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도우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정부가 경로 우대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현재 65세인 기준 연령 조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논의가 시작된 어떤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노인이라는 이 나이의 어떤 숫자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1964년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게 1981년에 와서 노인복지법에 들어왔는데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이 되면, 그러니까 65세가 되면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하철을 비롯해서 의료, 보험, 의료 수가 각종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지금 그 노인 인구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것이 국가에 큰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또 실제적으로 최근에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면서 이 65세를 과연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네. 세간에서는 60대 언니 오빠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60부터 시작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65세가 노년이나 해서 노인들 스스로도 65세를 노인으로 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노인 인구, 노인 기준을 좀 대폭 높여야 된다는 게 계속 주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부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난 1월 초에, 올 초에 정부 국가 프로젝트로 노인 인구 조정을 정해서 지금 태스크포스가 운영이 되어 왔고, 네. 그것에 이제 1차적인 조정안이 오늘 나오게 돼서 올 하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빨리 좀 나이를 대폭 올리자.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대폭 올린다고 하면 지금 뭐 70세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떤 안이 좀 유력하겠습니까? 현재 여론조사상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최소한 70은 노인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노인이 되려면 70살 정도는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대한노인회에서도 70살을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70세 노인도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75세 또는 그 이상을 노인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이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 제도를 그냥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너무 늘어서 65세 이상이 곧 지금 15%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부담도 크고 이것이 70세로 한다 하더라도 곧 돌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70, 그 이상은 돼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건강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65세인데 내가 왜 노인이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게 각종 혜택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좀 반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업체 정년이 최장이 60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노인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진다면 지금 당장은 경로 우대에만 적용이 되지만 종국적으로는 연금에도 연금 수급 기준도 결국은 70세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년 퇴직한 60세부터 70세 동안 10년 동안 그 소득은 어떻게 호구지책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조기 퇴직 이런 분위기까지 가세하면서 네. 실제적으로 직장에서 그만두는 나이가 50대 또는 50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노인의 나이를 높이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제도와
같이 엇물려 있다. 같이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노인 인구를 높이는 과정에서 정년을 또 높이게 되면 네. 기업체에서 정년을 지키려고 젊은이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매크로하게 전체 문제를 같이 보면서 노인 나이를 조정하자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부에서는 이제 육아휴직과 관련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합계 출산율이 0.8명대, 여성 한 명이 한 명도 낳지 않는 이런 출산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육아휴직을 좀 분할 사용 횟수 더 확대하자라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 같아요. 유엔 통계에 따르면요, 올해로부터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이 조사 대상 200개 중에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단연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0.84명이라는 것은 여성 한 명이 한평생 낳는 자녀의 수가 한 명도 안 되는 0.84다. 일단 인구의 반은 지금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출산을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적어도 2명은 낳아야 평균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한 명도 아닌 0.84다. 이것은 이런 속도로 계속 간다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지도 또는 한민족의 명맥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실로 중차대한 순간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인구가 갑자기 줄어들면 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나이 많은 노년을 적은 수의 젊은이들이 먹여 살리려면 그만큼 고통이 가해지고 사회 전체 연금 수급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는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이 홍남기 부총리가 여성들의 그 육아휴직 쓰는 것을 3번으로 쪼개서 쓸 수 있겠다 한 것은 만시지찬이 있지만 상당히 잘한 거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과연 출산율이 늘어나겠느냐. 네. 그래서 출산율 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사회 문화적 또는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어떤 대안들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정부가 이 출산율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인데요. 그때 이후로 220조의 돈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합계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거든요. 물론 돈을 안 썼으면 더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리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돈 문제 이전에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고 미래다 이런 각도에서 단순히 육아휴직 정도를 떠나서 지금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전 직장에서의 이 육아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라든지 또 아기가 있을 경우에 부동산 구매라든지 세제 혜택 이런 데서 획기적인 혜택을 줘서라도 그 출산율을 지금 현재에서 2배 정도 이상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10년 내에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합계 출산율 0.84%는 그야말로 우리 미래의 재앙을 예고하는 지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당장 경제 상황도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한은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뭐 역성장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경제 지표를 바꿨습니다. 한국은행의 이 경제 지표 예측은 단순하게 그냥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국은행 경제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통화량, 금융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한국은행의 그동안 한국 경제 올해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0.2%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이너스 1.3%로 1.1%포인트를 떨어뜨렸거든요. 네. 지금 이런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마이너스 1.1%를 떨어뜨리는 것은 상당히 크게 떨어뜨린 거예요. 지금 OECD라든지 국제기관이 보고 있는 것보다도 한국은행은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GDP 성장률을 만들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통계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만큼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이 후폭풍이 경제적 쇼크가 크다. 일각에서는 3분기부터 경제가 빠른 V자 회복을 하겠다. 심지어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하는 우리 기획재정부는 아직 이 순간에도 플러스 0.1%를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것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그 기대는 무너지고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한 것이고 과연 어느 정도 꺼지느냐 그
꺼지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목표 최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꺼지지 않기 위해서 경제 회복 카드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기준금리는 유지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 배경 어떻게 보세요? 기준금리를 유지했다기보다도요. 예.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이 더 적확할 거 봅니다.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0%인데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 건실도 등을 감안해서 0.5%포인트 이상 그 이하로 축소가 되면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일거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돈을 풀었을 때 부동산, 주식시장의 과열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현실적으로 0.5% 이하로 금리를 낮출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 조금 더 추가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이 상태에서 한국은행의 이 0.5%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최하한선, 실효한 금리다. 이렇게 보고요. 한국은행은 이제 그러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금리 인하보다는 회사채 인수라든지 실제로 시중의 통화를 더 푸는 그런 정책으로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또 빅딜로 꼽히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회장이 전격 회동을 가졌어요. 좀 어떤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예, 아시아나 인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의 요청으로 인수 현재 대기자인 이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와 만나서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은 인수 대금, 인수를 하는데 부담을 깎아주겠다. 네. 좀 산업은행이 현대산업개발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취해달라.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열어놓겠다. 이래서 채권단 은행으로서는 굉장히 폭을 넓힌 정부가 서로 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이 인수 부담을 줄여주겠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공이 현대산업개발로 넘어갔고 현대산업개발의 공식 반응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이 항공산업의 불황이 상당히 깊고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인데다가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아시아나의 부실이 당초 조사보다도 훨씬 더 깊다. 추가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한 변곡점은 넘어섰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이 인수로 위해서 갈 길은 멀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하지 못할 상황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산은에서는 이제 무산에 대비한 준비 작업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정 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글쎄 어떤 선택을 좀 할까요, 박사님?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하고 싶겠죠. 정몽규 회장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정의선, 정몽구 회장, 현대차 그 전임 회장이고 모빌리티의 우리나라의 가장 이 족보로 볼 때 가장 핵심에 있는 인사이고 현대산업개발을 모빌리티 회사로 한번 키워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시아나의 부실이 너무 깊다. 네. 거기다가 코로나19로 단기간 흑자 전망이 상당히 희박하다. 그래서 내심으로는 HDC의 현대산업개발 내심으로는 인수하지 않는 쪽으로 전 방향이 굳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계약금 2천억 원을 내놨고 그것을 일방 취소할 경우는 2천억을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분, 이 퇴로로 갈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산업은행의 이 금융 파격 제공 조건이 훨씬 더 파격적이다라고 하면 인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몽규 회장이 그렇게 쉽게 인수를 결단하기는 현재의 지금 항공산업, 전 세계적인 항공산업 상황이 네.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이제 무산이 되다 보니까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기로 했어요. 예, 어저께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국회로 몰려가서 대대적인 시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현재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오너인 이상직 씨가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협정이 결렬된 이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해고다, 회사를 파산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창업주가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좀 더 구조조정을 하고 나면 몸을 가볍게 해서 제3의 기관에 한번 팔아보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LCC 이 항공사들의 불황의 골은 상당히 깊고 특히 이스타항공은 지금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혁신적인 조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자생적으로는 회복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한항공에서는 이제 자구안으로 기내 사업을 사모펀드에 팔았습니다. 근데 유동성은 확보가 됐겠습니다만 직원들의 불안감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측에서는 수평 이동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사실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항공사에서 가장 황금알을 낳는 거의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이 바로 기내식과 면세 부분입니다. 네. 보통 항공사 수익률이 1%, 2% 이럴 때가 많은데 기내식 사업은 덩치는 좀 적지만 영업이익률은 무려 20에서 30%는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걸 1조 원의 사모펀드에 팔았거든요. 사모펀드 이제 기내식 직원들도 결국은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대한항공에서는 경영승계를 할 것이다. 사모펀드가 만드는 회사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과연 사모펀드가 인수를 할지 안 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고요. 그리고 한 번 나갔을 경우에 다시 대한항공으로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의 불만이 있고 또 주주들 입장에서도 왜 그렇게 알짜 회사를 파느냐. 네. 그래서 KCGI 강성부 회장 같은 분은 취소를 하라.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이나 레저 센터 이런 것을 팔지 왜 알짜배기를 팔아서 대한항공의 미래를 더 불안하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 기내식 매각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또는 주주들 간에 대혼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고 나서도 혼란이 그렇습니다. 계속되고 예.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남 조현식 부사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를 찾았다고 해요. 내부적으로 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조현아 변호사라는 게 법무법인 원을 얘기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법무부 장관을 했던 강금실 변호사 등이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법무법인입니다. 어저께 이 한국타이어의 지금 조양래 회장님의 사실상 큰아들인 조현식 씨가 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한정 의견 판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건 사실 누나가 먼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가세를 해서 이제 남동생과 누나가 같이 공격을 하는 이런 형세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조양래 회장은 차남이자 막내죠. 막내인 조현범 씨. 조현범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해요. 그 조현범 씨에게 주식 지분의 20% 이상 거액을 정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형제들이 또는 나머지 이 자매들이 이것은 억셉트할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왜 막내인 조현범 씨한테만 물려주느냐. 네. 우리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조금 정상이 아닌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법원에 한정 의견 판결을 해달라라고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거든요. 만약에 한정 의견 판결이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의 정여 문제 또 기존에 했던 정여도 일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타이어는 이 대한항공 조현아 이 조원태의 대한항공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큰 규모의 승계를 둘러싼 형제의 난, 남매의 난이 들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훨씬 더 큰 분쟁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대우의 경제있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